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조직도가 윤곽을 드러냈는데요. 먼저 인수위원장에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선임이 됐습니다. 어제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직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 지역균형발전 특위가 있는데 국민통합위원회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특위에는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계열에서 권영세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고요. 그리고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선대본부 때 정책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7개의 분과가 있고요. 기획조정이란 부분은 이제 인수위의 초기 밑그림을 그리는 인물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 교수님께서 더 설명을 해 주시겠고, 저는 일단 세 분이 눈에 띕니다. 안철수, 김한길, 김병준. 통합의 상징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인수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공동 정권을 운영하겠다, 공동 정부를 운영하겠다라는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믿음과 신뢰가 지켜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당선인과 오랫동안 일해온 손발이 맞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지금 부위원장, 기획위원장이 됐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 됐다라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을 체계적으로 좀 실현 가능성 있게 가다듬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위원장을 선임한 것은 통합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권영세 부위원장의 의미는 실무 또한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약간의 견제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 원희룡 기획위원장의 임명은 실무적으로 정책본부장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인수위원회에서 어떠한 것이 좀 타당성이 있고 어떠한 것은 좀 하지 못하느냐, 그런 것들을 공약에서 지킬 것과 지키지 말 것, 네. 이 정도의 선별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죠. 추진할 수 있는 것, 폐기할 수 있는 것, 뭐 더 보완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선별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준비가 잘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이번에 의외의 인물이 있어요. 최종학 서울대 교수인데 이분은 윤석열 캠프나 안철수 캠프에서 일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본적으로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숫자를 경영해라 라는 책을 통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네. 2013년도에는 한 언론에서 지목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100대 위인에 선정이 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드는데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나랑 가까워서 우리 편이어서 그런 사람들만 데려다 쓰지 않겠다. 유능하고 일 잘하는 분들은 가리지 않고 우리가 다 모셔다가 함께 일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네, 세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통합 얘기하셨고, 그리고 의중을 잘하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 이런 구성인데,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 이제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될지 전망 좀 해보신다면요? 뭐 말씀하셨던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안철수 지금 이제 인수위원장의 경우에는 단일화 대상이기도 했고요. 그때 단일화하면서 이미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동 인수위 꾸리겠다, 공동 정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다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실무형 중심으로 인수위를 꾸렸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때 인사 처음 냈을 때 굉장히 잡음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중용했다기보다는 전혀 엉뚱한 데서 사람들이 자꾸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영준 전 대법관이 인수위원장으로 가는 이런 모양이 나왔고,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로 내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안 됐지만, 그런 방식처럼 이건 뭐지? 어디서 나온 인사지? 이런 게 좀 불안감 같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지금 이제 당선인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틀이 그게 뭐 예측 가능하다고 하는 게 그냥 뻔한 틀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임명했다는 것은 나름의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에 어느 정도 부응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점들도 있어요. 아까 이제 약간의 견제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공중에 떠 있잖아요, 지금. 인수위원장 한 명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큰 과제라고 할 만한 게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후보 시절에 내세운 공약이 있잖아요. 네. 그 두 가지 공약을 어떻게 절충할 것이냐. 공약의 결이 다른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내부적 논의나 아니면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일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무를 하는 입장과 인수위원장의 또 역할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서로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건 뭐 저희가 미리 예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실제로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들을 조율한 정책을 내놓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언론이나 국민들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종로구 통이동에 마련된 집무실로 첫 출근한 후에 어제 임명한 인수위 관계자들과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차담회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포부도 좀 밝혔고요. 거기에서 덕담도 여러 오가기도 했는데 오늘 오후에는 안철수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운영 구성 방안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유심히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수위원회 운영을 세 가지 원칙을 삼는다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겸손, 소통, 책임 이 세 가지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 인수위는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당선자의 정책들을 기본적으로 실현 가능성 있게 만드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시대적인 과제를 내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공정과 법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것. 세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룩하겠다라는 것. 네 번째는 지속 가능성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재정 건전성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겠고 출생 문제도 중점스럽게 다루겠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국민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수위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인수위원회는 만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점령군이 아니다라는 표현하신 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수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 위원들까지 다 선정이 되는 18일 이후에 보면은요. 각 분과별로 자기네들의 얘기를 막 언론에다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대략 67일 동안은요, 인수위의 나라가 돼요. 그냥 인수위에서 한마디 하면은 그게 정책이 될 것 같고, 나라의 운영 방안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곳에서 갈등과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나 권영세 부위원장께서는 그 인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것을 인수위원들한테 철저하게 주지를 시켜야 돼요. 이것은 전임 정권과 신임 정권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모든 정책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청사진까지 발표하면 안 된다라고 명확한 역할 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2012년도에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면은 인수위가 만능이었어요. 기자분들도 막 그 안에 한 수백 명, 한 500~600명이 있어요. 서로 이제 한 분하고 인터뷰를 하면 다른 언론사는 우리는 물 먹지 않을까 이런 식의 걱정을 많이 하면서 기자분들이 취재 경쟁을 벌이는데 이번 인수위 때는 그런 모습 안 보였으면 좋겠고요. 정말 낮고 겸손한 자세로 기자분들에게 단독 플레이하지 않는 그런 인수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에서 초반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일면에 나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읽히는 말씀인데 차기 정부 총리가 누가 될지도 관심사기는 합니다.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총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신문의 일면에 김부겸 총리가 유임될 수도 있다. 차기 정부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 오늘 아침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기사 보고 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우리 사회 가장 정론지를 자처하는 신문이 과연 이걸 일면에 올릴 만한 기사라고 판단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됐어요. 또 아니나 다를까 뭐 김부겸 총리 쪽에서 굉장히 불쾌한 반응 나오고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종의 이제 모욕주기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김부겸 총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그런 기분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김부겸 총리는 대권주자로 계속 거론이 됐던 인물이에요. 민주당에서. 물론 이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협치라고 얘기하고 또 국민 소통이라는 차원에서는 그런 바람은 갖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사전에 서로 간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언론에 먼저 공개가 되고 그 얘기가 마치 제안처럼 얘기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 그 언론도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희룡 위원장도 사실 조금 불안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허를 찌르는 발언이다. 뭐 가슴 뛰는 뭐 제안이다, 방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인수위가 꾸려지고 인수위에서 발표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쏟아질 텐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대변인이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인사라고 해서 봉투에 들고 나와가지고 인사 아니라고 그 봉투를 개봉을 하는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인수위 때 이미 실망감을 엄청나게 국민들한테 많이 주고 출발을 하는 그런 정부가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던 거죠.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예를 안 드는 건데요. 이명박 정부 초반에 인수위에서 어떤 일 벌어졌는 거 잘 아시죠? 위원이라고 들어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영문 어린이랑 어쩌니 뭐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막 실망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의 말을 통제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것들이 좀 정제돼서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은 인수위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논쟁과 협상과 실무적 어떤 검토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알려질 때에는 그게 곧 사실인 것처럼 알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말을 통제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돈된 말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인수위를 운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인수위가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이전의 어떤 교훈이나 이런 것들 잊지 말고 인수위에서 좀 정책들을 잘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국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신문 일면에 나갔으면 시중에서 나도는 얘기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고 이제 장 교수님께 다시 한번 추가 질문 좀 드려보자면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화답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원희룡 기획위원장의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원희룡 기획위원장도 5년 후에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할 겁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 중에 한 분이죠. 그 경쟁자가 안철수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고 국무총리직을 잘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권 후보로 급부상했듯이 안철수 위원장도 대권 후보로 급부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인의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다 김부겸 총리의 유임, 뭐 한동안의 어떤 직무 직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대변인도 검토된 적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계속 유임되려면요, 윤석열 당선인이 한두 명 정도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는데 중간에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서 낙마를 하거나 국회에서 인준을 안 해주거나 그래서 당분간 국무총리가 없이 새 정부가 출범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근데 아직 국무총리를 누구로 해야 될지 지금 검토도 안 한 상황에서 전임 정권 아니죠. 현임 정권에 이런 국무총리가 계속 임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서도 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인의 사심이 들어간 하나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가. 전 그렇게 좀 의심해 봅니다. 근데 이게 예. 뭐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국회 인준 표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누군가의 입을 통해 가지고 흘러나왔을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조금 나쁜 의도로 해석을 하자면 어차피 안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라고 하는 속내를 비친 거나 또 다름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기분 나쁘잖아요. 물론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인수위원장에서 책임 총리 형태로 직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현재 중론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위원장을 견제하는 목적도 일부 깔려 있을 수도 있겠고
나중에 가서는 현 정부 책임으로 뭔가 돌리려고 하는 그런 거 언론 플레이를 미리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별로 개운치 않은 보도예요. 근데 그거를 최소한 그런 의도를 갖고 누군가가 흘렸다고 하면은 언론사는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마땅하거든요. 더군다나 신문사 얼굴이라고 하는 일면 머리에다 올릴 정도라면. 근데 그런 면에서 이런 무책임한 보도가 과연 나오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일종의 정략적인 의도를 담고 네. 있는 누군가의 말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일면에다가 이런 기사를 쓰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 어제 윤 당선인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여성가족부 역사적인 소명을 다했다 이렇게 하면서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 분명히 반영되겠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간 사실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이고 민주당은 지금 탐탁치 않은 상황인데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구상대로? 그 여가부 폐지는 민주당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탐탁하게 생각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그 대선 투표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여성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특히 젊은 여성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투표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벌써 20대 여성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몸으로 차별을 느끼고 있는데 왜 차별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뭐 성폭력에 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직장 내 갑질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취업 과정에서 갑질이라고 얘기했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있었거든요. 뭐 회사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뭐 군대 갔다 왔는지 묻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 남성들한테만 질문하고 여성 응시자한테는 질문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정말 능력주의 지향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가는가, 뭐 젠더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차별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가부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부처 역할을 했던 것이고, 뭐 이전에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도 몇 차례 기능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사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가부 폐지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나중에 훗날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후회할 일을 할 수도 있겠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 모양이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후보는 역사적 소명 다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가부 폐지 공약 그거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나중에 당선인이 최종안을 선택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지금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할 부분에서는 완전하게 이미 결론 내려놓고 가는 건 아니고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지금 당선인의 얘기가 차이가 또 난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미 벌써부터 여가부 폐지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인수위에서 아무리 좋은 걸 만든다 하더라도 여가부 문제로 다 치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정권 출발하는 초기에 민주당하고도 너무 각을 세우면서 출발할 것 같아서 좀 걱정돼요. 어차피 그 정부조직법 바꿔야 되거든요. 예.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하고 초반부터 협치고 뭐고 다 그냥 물 건너가 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 그럼 최소한의 늘 협치 강조해 왔잖아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문재인 정부 내내 비판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면 그동안에 여가부 역할 조정하고 뭐 여가부 부처 명칭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형태든 서로 조율해 가면서 여가부를 뭐 존속시키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격 규정을 좀 다시 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의견을 좀 수렴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다. 그냥 밀어붙이다 보면 이거는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인수위 인사들의 면면이 이제 조금씩 하루하루 지나면서 드러나게 될 텐데 인수위 관계자 말로요. 여기에 지역 안배도 없을 것이고 인위적으로 여성 할당도 안 하겠다. 좋게 보면 이제 실력만 보고 뽑겠다 이런 얘기긴 한데요. 그렇죠. 유능함을 강조하는 거죠. 그냥 형식적인 할당제는 하지 않겠다. 인수위 자체 내에서도 인수위원조차도 30% 여성 할당제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양면의 칼인 것 같아요. 그냥
유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 할당제 30%를 맞춰야 돼서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들어올 수도 있다. 그건 역차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우려가 반영된 발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여가부 폐지는 폐지가 될 것 같아요.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고 안철수 위원장도 여가부 폐지 공약을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역할 조정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저런 여가부 폐지 자체가 여성분들에게 반여성주의, 반여성 인권주의자들의 모인 집단이 윤석열 정권을 담당하고 있어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다음번 선거를 치러야 나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여가부에서 했던 일들은 각 부처에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성범죄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는 법무부에서 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성별 임금격차 이거는 뭐 고용노동부에서 하면 되고요. 양육 지원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각 부처별로 담당 부서를 두면 될 것 같은데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 잘해 주셨듯이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정부 조직 개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5월 10일 날 신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정부 조직 개편이 윤석열 당선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가 출범을 한다? 그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신정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 정권 심판해 주십시오. 제발 윤석열 정부가 일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도 이거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여가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협치를 강조하셨으니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예,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예, 없는데요. 짧게 듣겠습니다. 예. 이게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능력주의라고 하는 걸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비교를 해보죠. 우리 국회 여성 의원들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선거 때 우리 할당제 하잖아요. 지방선거 때, 지방의회 때도 공천할 때 할당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 할당제 없애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주의면 남녀 뭐하러 그러면 능력으로 갈라가지고 합니까? 그냥 능력 있으면 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국회 가면 되는 거지. 지금 공공기관 지역할당제 하고 있잖아요. 아니 무슨 서울 사람이건 지방 사람이건 무슨 차별합니까? 그냥 능력이면 다 가면 되는 거지. 지역 공공기관도 지역할당제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저는 이 표현이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이걸 나눠먹기라고 표현을 해요. 윤 당선인 자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잠시, 능력주의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면 얘기가 굉장히 토론이 길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 스스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대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고, 그리고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특히 이제 최상위 일자리와 하위 일자리만 남고 중간에 있는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쟁은 상위에서 굉장히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난 군대도 갔다 오고 이러는데 그거에 대한 나한테 대한 국가적 보상이 없어라고 하는 그 감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부모의 소득, 교육 수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사이에 작동하고 있는데 다 피해자가 돼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매우 성찰해봐야 할 문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여성 지역 할당제나 이거 다 나눠 먹기니까 싹 없애버립시다. 이게 대안이냐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더 대안이 못 되는 대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수위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깊게 성찰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 20초만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인수위원회가 아직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았고 지금 추진 방향만 내세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인수위 차원에서 제대로 검토를 해서 대략 60여일 후에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때 좀 우리가 결론 나오는 거 보고 평가를 해보고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격려해 주시고 덕담을 아니,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우려를 하는 것이지,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는 뭐 나중에 알겠습니다. 김성환 나오겠지만요. 평론가님. 예.